오늘은 조선의 2대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논쟁 속에 포함된 화폐인물 이야기, 태극기 이야기, 그리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유학 논쟁에 왜 화폐인물 이야기, 태극기 이야기, 반려동물 이야기일까요? 반려동물 이야기는 다음 편으로 미루고 화폐인물 이야기, 태극기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순신 장군, 태계유왕, 율곡이, 세종대왕, 그리고 신사임당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은 많은 영화나 드라마로 소개되어 그들이 이룬 업적이나 나라에 이바지한 그들의 공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태계나 율곡의 이야기의 드라마나 영화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 형이상학적 논쟁이 그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로 적당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닐까요? 조선유학 첫 번째는 이분들과 난명조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난민과 태계보다 율곡이 약 35년 어립니다. 따라서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토론할 입장은 아니었을 겁니다. 율곡이 태계와 난명의 평한 내용은 있지만 태계나 난명이 율곡에 평하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왜 이분들이 우리나라 화폐의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뛰어난 점들을 이 책 내용을 기준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5,000원권의 율곡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가장 잘한 한 사람을 고르라면 9번이나 장원을 차지해서 구도 장원공이라 불렸던 율곡이라 하겠습니다. 그가 16세 때 어머니 신사임당이 사망하고 방황하다가 금강산에 들어간 뒤 노승과의 대화로 이 책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스님의 색적 시공에 율곡은 시경의 연비의학을 이야기합니다. 소리개가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연못에 뛰는 것은 색인가 공인가, 또 인간의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적심적불에는 인간은 원래 선하다는 맹자의 말과 인간이 때묻지 않는 본성으로 대응합니다. 단 우리의 사고의 틀인 격을 불교는 부수어 파격으로, 유경은 그 이치를 깨달아 지식을 완전하게 하는 경물 취지로 바꿉니다. 개인의 해탈이 아닌 사회적 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19세 율곡과 노성의 한판 논쟁은 노성이 자리를 떠남으로 끝납니다. 참으로 대단한 율곡 아닌가요? 다음은 1,000원권의 태계유왕입니다. 태계는 글을 짓지 않고 편집에 집중했다 라고 율곡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공자도 옛 사람들의 이야기를 서술은 하지 새로 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새로 글을 쓴다는 건 무엇일까요? 완전한 새로운 글이란 있을까요? 이 책에는 이황의 성악 10도를 설명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10개의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태극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성악 10도의 제1장 태극도입니다. 태계는 아주 쉽게 그림으로 주돈이가 만든 태극도를 설명합니다. 일종의 독서 요약은 아닐까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던 원이 태극입니다. 그 태극에서 음양이 나옵니다. 태극기의 태극은 음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음양에서 봄인 목, 여름인 화, 가을인 금, 겨울인 수, 그리고 환절기인 토가 나옵니다. 그 다음 하늘이 도는 남자를 만들고 땅의 도는 여자를 만들어 만물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극기와 태극도가 다른 배경인 듯 했습니다. 성악10도의 태극도는 음양오행에, 태극기는 주역의 바탕을 둔 것입니다. 잘은 모르나 인간의 운명인 명리와 삶의 경험의 해석인 주역은 그 기본이 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명리는 오행에, 주역은 팔계의 바탕을 둔다면 명리로 점을 친다는 말은 맞는 말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태극이 있고 음양이 사상을, 사상이 팔계로 전개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팔계나 오행의 기초는 태극과 음양입니다. 저같이 겨우 책 한 권 읽으니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건 당연할 것입니다.
태계와 율곡 이전의 조광조 등은 이학자가 아닌 도학자로 부릅니다. 그들은 인간은 집 깨끗하게 하고 부모님 말에 대답 잘하고 집에서는 부모님, 밖에서는 어른들의 말에 순종하며 시와 책을 읽으며 다른 이들과 잘 어울리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율곡과 태계의 생각이 갈린 것은 일하는 것의 작용 여부입니다. 그냥 쉽게 율곡은 작용하지 않는다이고 태계는 작용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제가 느낀 생각은 구체적인 것을 따지는 젊은 학자들에게 태계는 온화하게 대답하는 인품의 소유자처럼 느껴졌고 율곡은 구체적인 것에 왜 끝까지 토론하지 않느냐를 주장한 강직한 학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칼을 찬 유학자라 불리는 남명조식입니다. 율곡이나 태계만큼 알려져 있지도 않고 화폐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을 신명사도라는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마음은 외부로부터 눈, 귀, 입을 통해 유혹받는데 이를 지키는 호위대장이 마음속의 경입니다. 경을 통해 입에는 식의 유혹, 눈에는 색의 유혹 등을 정복하라 합니다. 음식을 입이 아닌 등줄기로 먹으라 합니다. 다이어트에 적당한 표현 같지 않나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말은 제가 인생의 가치관처럼 생각하는 말입니다. 배우는 독서와 생각하는 걷기는 그래서 같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요? 주자 사후 300년 뒤에 태어난 이들은 주자조차 깨우치지 못한 생각들을 한 선각자들입니다. 이들의 이와 기의 논쟁이 고리타분하다고 한다면 유럽의 중세는 과연 합리적인 시대일까요? 만약 유럽의 중세에서 신의 역할에 관한 사고를 전개했다면 그들의 사고를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의 작용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만약 외국인이 태극기 문양에 대해 묻거나 화폐의 인물에 대해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냥 근공감리나 조선의 유학자라고 대답만 하기엔 스스로가 좀 부끄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물론 이화기를 이해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가 별도로 존재해서 현실 세계 속의 이상 세계가 의도적으로 나타나는가 아니면 그렇게 보일 뿐인가 하는 토론은 유럽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만약 이상 세계를 신의 세계라 이해한다면 같은 시대를 살았으면서 이의 작용을 생각했던 퇴계를 이어받은 남인계열의 정약용 등은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이의 작용을 인정하지 않았던 율곡을 이어받은 노론인 박지원, 박제가 등의 북악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연일까요? 아마추어인 제가 이해하고 설명하기엔 어려운 분야입니다. 읽으며 쓰고 쓰면서 생각은 했지만 더 많은 지식과 사고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